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종민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종민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을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두빈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릴 보험 해결사 이두빈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험 해결사라고 하시니까요. 또 오늘은 어떤 보험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일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를 지켜주는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명쾌하게 알려드릴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명쾌하게 알려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중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담보를 선택해야 할까입니다. 도종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보험,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과연 어떤 담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보험을 가입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담보의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하는가 아마 어려우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보험의 개수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려 500개가 넘어가는 보험 담보가 있더라고요. 사망 담보부터 시작해서 수술비, 진단비 또는 치료비라든지 입원, 상해, 그리고 후유장애 너무 많은 담보들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요. 보험을 우리가 왜 가입하는지를 먼저 정립해 두면 그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운영해 나갑니다. 결혼도 해야 되죠. 또는 차를 구매하거나 집을 사거나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적금을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를 키운다면 양육비, 교육비, 독립자금 또는 결혼 자금을 준비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계획하고 재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요. 예기치 못하게 큰 사고나 큰 질병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적금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차를 판매하거나 집을 정리해야 되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휴직을 하고요. 열심히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끊어지고 숨만 쉬면 나가는 고정지출과 치료비까지 부담하려니 너무 팍팍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정리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고요. 평소에 적은 금액인 5만 원, 10만 원씩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다한 끝에 위기의 상황에서 보험사를 통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 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고 집을 정리하거나 적금을 깨는 인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먼저는 인생의 큰 리스크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고 가입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큰 보장의 담보들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보험의 필요성 정말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위험 관리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최대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종류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횟수가 많고 크기도 매우 큰 위험이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그 경험들마다 너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죠. 또 두 번째는 크기는 적으나 횟수는 적으나 크기가 매우 큰 위험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횟수도 적고 크기도 적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위험들이죠. 네 번째는 횟수는 많고 크기는 적은 위험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위험들마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들도 각각 다릅니다. 대처 방안은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위험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고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는 이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보유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행자님과 한번 질문을 드려가면서 하나씩 좀 풀어보겠는데요. 자, 진행자님, 네, 혹시 운전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하고 계시죠. 혹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불치병인 기면증을 앓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위험에 우리가 처해있냐면 운전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잠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위험일까요? 정말 많은 횟수의 큰 위험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차가 반파되거나 전손 사고를 1년에 수십 번도 경험할 수 있는 큰 위험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위험일 때 진행자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 저라면 운전을 안 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너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회피의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네,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위험 그리고 많은 횟수의 위험 앞에 있을 때는 당연히 운전대를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회피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호기롭게 사망보험금 준비하면 되지 뭐, 아니면 졸음 깨는 방법을 쓰면 되지, 운전은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럴 때는 회피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법이라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납득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위험은 어떤 게 있냐면요. 횟수는 많은데 다소 그 크기는 작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거죠. 평생에 감기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험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자, 진행자님, 네. 저희가 알고 지내면서 제가 늘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에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야 감기는 당연히 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또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을 테니까 푹 자고 잘 드시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푹 자고 잘 먹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지금 이렇게 조언해 주신 그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횟수가 많은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관리를 잘하라, 즉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조언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험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은 놓인다라는 거죠. 이 불편함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축소하는 노력을 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횟수는 적습니다. 인생에 몇 번 경험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크기가 매우 커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리거나 뇌와 심장, 중대질환 같은 또는 큰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운전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로 인해서 아마 파산에 이르거나 정말 무너지고 힘든 분들이 많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고들, 많이 경험하진 않지만 큰 사고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위험을 이전시키는 것, 즉 보험사로 이전시켜서 위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의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들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전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암, 뇌, 심장, 사망 원인 아주 높은 질병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바로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이전시켜서 우리는 한 달에 적은 금액으로 위험 관리 비용으로 책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고요. 위기의 순간에서 그 도움을 받아서 집을 팔거나 또는 적금을 깨뜨리며 우리의 삶의 계획을 또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보험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위험은요. 크기도 작고 또 횟수도 작은 위험이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만약 진행자님, 네. 크기도 작고 위험도 작은 이런 위험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크기도 작고 위험도 작다라고 하면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크기도 작고 위험도 작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느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아있는 대처 방법, 보유의 영역의 이제 방법입니다. 감수하고 가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않고 또 경험을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진행자님 실례지만 네. 살면서 입원 얼마나 많이 해보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또는 깁스, 경미한 화상, 골절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많이 경험하지 않죠. 음. 특수한 직종이나 환경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은 많이 경험하지는 않는 위험들일 것입니다. 또는 경험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며칠 병원 다니고 쉬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위험들이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사실 보유해도 괜찮은 위험들입니다. 횟수가 적기 때문에요. 매번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준비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는 이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가입해야만 되는 줄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보험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서 혹시나 골절이나 또는 입원할 일이 있어서 1, 2만 원 입원비를 받거나 한 2, 30만 원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큰 피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는 그 비용을 통해서 못 이겨낼 위기를 우리가 넘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국가 의료 제도가 너무 좋고요. 강력한 실손 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큰 부담 없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위험들이기 때문에 또 그마저도 아쉽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의료비 명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비용을 저축해 두셨다가 이 비용으로 한번 나를 보상한다는 생각으로 빼서 사용하시더라도 이 통장이 결코 마르거나 고갈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적은 위험, 또 적은 횟수의 위험들은 이제 보유해도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정리하자면 서두에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담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큰 리스크,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꾸려가는 인생 설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회사를 운영할 때 보안 업체에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해서 보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보도 지키고 회사의 재산을 지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그저 낭비되는 것 같지만 단 한 번의 사고,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득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처럼 인생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계획들을 잘 운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위험들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시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해 가면서 그 부분만 잘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부분들, 또 횟수도 많지 않은 것들은 아껴서 오히려 여행 가고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또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 사용한다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재무 관리가 되고 또 보험 관리, 위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담보를 선택해야 할까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주제의 보험입니다. 이두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가성비, 가심비 보험이 있다고요. 오늘 그 내용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MC님, 제가 1,0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오, 1,000원이요? 요즘에 사실 물가가 너무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껌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마트에 가서 1,000원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1,000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험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저렴하게 일상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타인에게 끼친 물적 혹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는데요. 주택 화재 보험, 운전자 보험, 종합 보험을 가입할 때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특약입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여러 방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험은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것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손 의료비 누적 가입자 수는 현재 약 4천만 명으로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숫자이죠.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대부분 특약으로 많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있어도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보험 가입자의 자녀, 보험 가입자의 친척입니다. 네, 세 번째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보상 범위는 보험자인 자녀와 피보험자 자녀의 법정 감독 의무자입니다. 법정 감독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상의 친권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법정 감독 의무자가 민법상의 친권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면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MC님은 네. 어떤 배상 책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3가지 종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근데 상황에 따라 이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준비 시기, 즉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먼저 2009년 8월 이전에 내가 준비했다,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부담금이 2만 원 발생하고요. 2009년 8월 이후에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이후에 내가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발생하고 누수의 경우에는 50만 원의 자기부담금 공제 후에 보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배상책임보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책임 하나를 이제 준비하셨다면 이제 손해발생 금액 빼기 자기부담금을 하시면 이제 보상금이 이제 산출이 되고요. 배상책임 2개 이상을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 준비 시에 보상금 산출 방법을 이제 계산하신 후에 각각 더해 주시면 됩니다. MC님, 제가 자기부담금과 이제 계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아깝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 보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가 최대한 나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건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 돈을 좀 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제가 꿀팁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건 바로 가족 전체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준비를 하는 거요. 이렇게 됐을 때는 보장의 범위나 이런 내용들이 좀 달라지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3인 가족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친구 집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깼는데 그 수리 견적이 3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 만약 어머니 혼자만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빼고 10만 원만 이제 받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부모가 함께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각각 빼고 총 2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 전체가 가입을 했다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게 될까요? 이거 산수 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기 부담금 20만 원씩 공제를 하고 나면 총 3명이니까 10만 원씩 받아서 30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총 30만 원 지급을 받게 되다 보니 이제 수리 견적 30만 원을 이제 동일하게 맞추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 범위와 보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범위와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의 범위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 전체를 말하는데요. 배상 책임 비중의 가장 높은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가 다 누수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인해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됐을 때 보상이 가능하고 각종 급배수 설비, 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돼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운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문콕이 있고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자동차 보험에 전화를 해도 이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보험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치아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혹은 친구의 소지품을 고장내거나 망가뜨렸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사고도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누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는 했는데 이 누수, 운전, 자녀와 관련된 일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일상 배상 책임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혹여 이제 카페에서 타인을 쳐가지고 타인의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이 이제 파손되었을 경우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실수로 넘어졌는데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했을 경우 등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뉴스 발췌본 하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네, 몇 년 전 이제 초등학생 4명이 주차된 고급 외제차에 장난을 쳐서 이제 훼손이 된 사건입니다. 이제 정말 큰 이슈가 됐었죠. 네, 정말 고급차였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해당 학생의 부모님께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고 또 속상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당 외제차 가격이 5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제 해당 사례에도 일상 배상 책임에서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 가족 모두가 일상 배상 책임을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조금 놓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겨울철 스키장에서 이용객끼리 동선이 얽히고 부딪히면서 고가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님의 사례를 듣고 보니까 일상에서 보상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또 주의해봐야 할 게 반대의 상황이겠죠. 반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사고를 다 보상해주긴 하지만 고의적인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사고에 있어서 폭력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약관을 살펴보시면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손해 아니면 혹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같이 등재된 가족을 얘기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아니면 킥보드 등의 전기나 내연기관이 동력에 활용되는 것들은 보상되지 않고요. 원동력이 인력, 즉 사람에 의한 것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사고 등의 여러 면책 규정이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대부분의 모든 사고는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고는 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이 앞서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를 하면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저에게 산수 퀴즈 내주셨잖아요. 네. 자, 다 같이 준비하면 공제금이 상계 처리가 된다라는 것 이야기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MC님 말씀처럼 이제 가족 중에 한 명만 준비를 이제 하시더라도 1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족 전체가 준비했을 때 또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화재에 대한 보상인데요. 화재 보상이요? 화재는 사실 화재 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재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 이제 화재 보험은 우선 1만 원대로 이제 보험료가 산출이 되고요. 일상 배상 책임은 이제 1,000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집이 화재가 났을 때 옆집, 윗집, 그리고 밑집 등 피해 보는 집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때 최소 손해액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연기나 그을음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준비하셔야지만이 어려움 없이 배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재 보험뿐만 아니라 일상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으니까 가족 모두가 좀 준비를 다 해둔다면 더욱더 든든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일상배상 책임의 유의사항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중복 가입을 하시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 비례 보상이 됩니다. 네, 고의나 천재지변 발생은 또한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보험 가입 후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꼭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피보험자 주거용인 주택, 아파트 사용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 이제 한 소비자분께서 이사를 하신 후에 이제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집에 보일러 누수가 이제 발생했는데 보일러 누수로 인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이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와의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사를 하시면 꼭 보험사에 알리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보험을 꼽으라면 저는 당당하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보상해주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또한 1,000원으로 1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 배상 책임을 1000%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질병에 대한 보험 대비도 꼭 필요하겠지만 이런 일상에서의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꼭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가 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의 청구 방법은 다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제 물건이나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한 건데요. 대인 배상의 경우 상대방이 입은 피해로 인한 진료 기록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물 배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이나 이제 피해를 입은 물건의 피해 내역서, 그리고 피해 입증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복잡하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입증이 가능했을 때 무려 최대 1억 원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와, 정말 일상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이 오늘 정말 다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도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분들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보험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진행자님 혹시 운전자 보험과 네.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이고요. 자동차 보험은 필수 가입이라는 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 가입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혹은 재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죠.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차량 소유주는 이를 매년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혹은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 할인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이죠. 예를 들어서 중대법규 위반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합의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이고 갱신해야 되는 주기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갱신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고에 따라서 또한 보상 이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운전자 보험이 좀 선택 가입이다 보니까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료의 부담이 좀 있는 거겠죠. 자, 전문가님, 이 보험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맞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보험료의 부담이나 또 필수적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정말 이 운전자 보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일까 궁금해하실 겁니다. 물론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지키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고를 내거나 또한 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한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법의 저촉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형사 합의, 변호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덜컥 좀 겁이 나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운전자 보험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중대법규 위반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법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선 침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선 침범을 큰 위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중앙선 침범은 실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턴이라는 것은 점선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실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턴은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앞지르기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 내가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해야 되는데 좌측이나 우측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진행자님, 혹시 앞지르기, 추월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전 이거 대답할 수 있죠. 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추월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추월은 왼쪽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추월하시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꼭 차선을 변경하실 때에는, 추월하실 때에는 왼쪽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시게 되면 중과실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사고 이후에는 법적, 경제적 큰 부담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도침범입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운전을 하거나 또 운전 중에 건물에 진입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어디를 많이 들어가게 될까요? 바로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를 진입하게 될 때는 도로에서 보도를 분명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보행자가 차량에 신체적 접촉을 받게 돼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니 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들의 경우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승객의 승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변을 살피고 안전 우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시거나 개인 차량에 자전거 혹은 캠핑용품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물건이 도로로 떨어지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일까요? 이 역시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화물을 확실히 고정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외에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어떻게 지켜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바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중상인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런 사고는 큰 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형사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때 공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금액적,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때 나를 도와주는,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또 사람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신의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통해서 경제적 안전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꼼꼼히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자, 운전자 보험이 사고 상황에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형사 처벌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운전자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경찰 조사로 형사처벌 여부가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중상에 빠지거나 또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가 되고 이 경우에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임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보호해줄, 대변해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비용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예, 만만치 않게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먼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가 진행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은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형량을 낮추고 또 더 나아가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합의금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리스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놓으신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요. 벌금 역시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형사처벌에서 나를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을 구성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필수 담보 4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사고 후에 형사 합의나 재판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을 늦추게 되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2023년 이전 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초 단계인 형사 합의 때부터가 아닌, 즉 보장을 못 받고요. 검찰 기소 단계부터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전 보험에 가입한 분이시라면 재가입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합의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합의금 지원을 운전자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진행자님,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합의금 혹시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될까요? 네,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큰 금액의 보장 금액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담보입니다. 세 번째, 벌금입니다. 실제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벌금이 700만 원 부과되었는데 이를 역시 보장해 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는 자동차의 재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그런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상대방도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나와 상대방의 그런 이제 상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급에서 14급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든든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보장 담보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꼭 이 부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